위대한 건 사람입니다. 한국인들의 DNA입니다. 2023년 노벨 경제학상 수상 연설장. 저는 30년간의 연구 결과를 한 문장으로 정리했습니다. 청중석에서 의아한 표정들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경제 성장의 비결을 설명하는 자리에서 왜 DNA를 이야기하냐는 듯한. 하지만 저는 압니다. 한국이라는 기적을 만든 진짜 원동력이 무엇인지. 안녕하세요. 저는 하버드대학교 한국학연구소의 데이비드 클라크 교수입니다. 1988년 28살에 제가 처음 한국을 방문했을 때만 해도 저는 그저 동아시아의 경제 성장을 연구하는 평범한 학자였습니다. IMF 위기를 극복할 것이라 믿지 않았고 월드컵에서의 기적 같은 승리도 예상하지 못했으며 한류가 세계를 휩쓸 것이라는 생각은 꿈에도 하지 못했죠. 2008년 겨울 서울 광화문 광장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촛불 시위 현장을 취재하러 갔던 저는 믿기 힘든 광경을 목격했습니다. 시위대와 진압경찰이 서로를 걱정하며 컵라면을 나눠 먹고 있었죠. 외신 기자들은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연신 셔터를 눌러댔습니다. 이게 도대체 무슨 상황이죠? 교수님, 이해 못하시겠어요? 저 젊은 경찰들도 우리 자식들이에요. 밤이 차가운데 뜨거운 거라도 먹어야죠. 시위 참가자였던 한 중년 여성의 말에서 저는 또 한 번 한국인들만의 특별한 DNA를 발견했습니다. 그로부터 일주일 후 더 놀라운 일이 벌어졌죠. 극심한 정치적 대립 속에서도 북핵 위기가 고조되자 여야는 단 하루 만에 초당적 협력을 이끌어냈습니다. 서로를 향해 독서를 퍼붓던 정치인들이 한순간에 하나가 된 거죠. 도대체 이해할 수가 없군요. 어제까지 서로 적이었다가 오늘은 동지가 되었다가. 제 동료 교수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한국인들의 이런 모순적인 특성을 어떻게 설명해야 할까요? 하지만 그것은 모순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한국인들만의 특별한 지혜였죠. 제가 처음 한국에 왔을 때만 해도 이런 독특한 특성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전통 한옥 옆에 초고층 빌딩이 솟아있는 모습을 보며 문화적 정체성의 혼란이라고 생각했고, 치열한 경쟁 속에서도 우리를 강조하는 모습이 의아했죠. 특히 충격적이었던 것은 어느 스타트업 회사의 풍경이었습니다. 오전에는 치열한 경쟁 프레젠테이션을 하다가 저녁이 되자 마치 가족처럼 회식을 하며 서로를 격려하는 모습. 서구의 관점으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광경이었죠. 우리는 경쟁하면서 성장하고 어우러지면서 발전합니다. 그날 저녁 한 청년 창업자가 들려준 말은 제 고정관념을 완전히 바꿔놓았습니다. 그렇습니다. 한국인들은 모순된 것처럼 보이는 것들을 자연스럽게 조화시키는 특별한 능력이 있었던 거죠. 경쟁하되 완전히 적이 되지 않고 대립하되 위기 앞에서는 하나가 되며 전통을 지키면서도 혁신을 두려워하지 않는, 마치 태극 문양처럼 음과 양이 서로를 보완하며 끊임없이 움직이는 역동적인 에너지. 그것이 바로 한국인들의 독특한 DNA였던 겁니다. 2020년 코로나19가 전 세계를 강타했을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다른 나라들이 강제적 봉쇄 조치를 취할 때 한국은 자발적 거리두기라는 새로운 모델을 만들어냈죠. 개인의 자유를 존중하면서도 공동체를 위한 책임을 다하는 그런 특별한 균형을 이뤄낸 겁니다. 마스크가 불편하지만 참아야죠. 나 하나가 조심하면 모두가 안전해지니까요. 선별진 요소에서 만난 한 시민의 말은 한국인들의 또 다른 특별함을 보여줍니다. 나와 우리의 완벽한 조화. 개인의 불편을 감수하면서도 공동체를 위해 기꺼이 헌신하는 모습. 지금도 세계의 많은 학자들이 한국의 성공을 연구합니다. 하지만 대부분은 경제 정책이나 산업 구조만을 들여다보죠. 정작 가장 중요한 것을 놓치고 있는 겁니다. 한국의 진정한 힘은 바로 이런 모순의 조화 속에 있습니다. 치열한 경쟁 속에서도 공동체 정신을 잃지 않고, 빠른 변화 속에서도 전통의 가치를 지켜내며, 개인의 성취를 추구하면서도 모두의 안녕을 생각하는. 그래서 저는 매일 아침 연구실에서 태극기를 바라봅니다. 그 태극 문양처럼 서로 다른 것들이 완벽한 조화를 이루는 한국인들의 DNA. 그것이야말로 제가 30년 넘게 이 나라를 연구하고 사랑하게 된 이유입니다. 1997년 12월 한국의 외환보유고가 바닥났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세계의 많은 경제학자들은 한국의 회복이 불가능할 것이라 예측했죠. 저 역시 그들 중 하나였습니다. 한국은 최소 10년은 걸릴 겁니다. 그것도 낙관적인 전망이죠. 하버드 동료 교수들과의 회의에서 저는 그렇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그때 제 한국인 제자 김민수가 조용히 고개를 저었죠. 교수님, 우리 국민들을 모르시는군요. 그리고 그는 한국으로 돌아갔습니다. 유망한 월스트리트 취업 제안을 뿌리치고 무너져가는 조국을 돕겠다며. 6개월 후
저는 현장 연구를 위해 서울에 도착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믿을 수 없는 광경을 목격했죠. 전국 방방곡곡에서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금 모으기 운동에 참여하고 있었습니다. 결혼반지, 상장의 금배지, 심지어 아이들의 돌반지까지. 그들은 마치 축제처럼 밝은 표정으로 줄을 서서 기다렸습니다. 할머니, 이 반지는 평생 간직하신다고 하셨잖아요. 나라가 이런데 반지가 다 무슨 소용이야. 우리 손주들 미래가 더 중요하지. 수원역 앞에서 만난 할머니의 말씀은 아직도 제 가슴에 깊이 새겨져 있습니다. 그날 저는 처음으로 한국인의 힘이 무엇인지 깨달았습니다. 김민수를 다시 만난 것도 그 즈음이었습니다. 그는 대기업 구조조정 컨설팅을 하고 있었죠. 하지만 놀라웠던 것은 단순히 비용 절감이나 인원 감축이 아닌 최소한의 고통을 원칙으로 삼았다는 점입니다. 구조조정은 살아남기 위한 것이지 죽이기 위한 게 아닙니다. 그의 접근 방식은 혁신적이었습니다. 임원들의 급여 50% 자진 삭감, 노동자들의 순환 휴직제, 그리고 가장 놀라웠던 것은 희망 나눔 프로그램이었죠. 퇴직한 직원들을 위해 회사가 보유한 특허 기술을 무상으로 제공하고 창업을 지원하는 프로그램이었습니다. 처음에는 모두가 비웃었지만 그 프로그램을 통해 수백 개의 중소기업이 탄생했죠. 우리는 서로를 밟고 일어서는 게 아니라 서로 손잡고 함께 일어서야 합니다. 김민수의 이 말은 전 세계 구조조정 전문가들 사이에서 새로운 패러다임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시기 저는 또 한 명의 특별한 인물을 만났습니다. 박서연의 어머니였죠. IMF 이전까지 그녀는 강남의 평범한 전업주부였습니다. 하지만 남편이 사업에 실패하고 잠적하자 그녀는 새벽 4시부터 밤 10시까지 일했습니다. 채소가게 아르바이트, 학교 청소부, 야간 경비. 그러면서도 딸 서연이의 교육만큼은 포기하지 않았죠. 다른 건 몰라도 우리 애만큼은 꿈을 포기하게 할 순 없었어요. 매일 밤 서연이는 경비실에서 공부했습니다. 그리고 10년 후 서연이는 하버드 의대에 입학했죠. 우리 엄마가 제 인생의 교과서예요. 절대 포기하지 않는 법을 가르쳐 주셨거든요. 지금 서연이는 세계적인 백신 연구자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녀의 어머니는 여성 한부모 가정을 돕는 재단을 운영하고 계시죠. IMF는 한국 사회에 큰 상처를 남겼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한국인들의 놀라운 저력을 보여준 시간이기도 했습니다. 위기 앞에서 하나 되는 시민의식, 창의적인 해결책을 찾아내는 도전 정신, 그리고 절대 포기하지 않는 교육열. 어떤 학자들은 한국의 빠른 극복이 정부 정책 덕분이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저는 압니다. 진정한 힘은 시민들의 DNA에 있었다는 것을. 그리고 그 DNA는 지금도 계속해서 진화하고 있습니다. 더 강하게, 더 지혜롭게, 더 따뜻하게. 2002년 6월의 서울은 제가 알던 도시가 아니었습니다. 거리마다 물결치는 붉은색의 장관은 지금도 제 망막에 선명하게 남아있죠. We the Reds. 수백만의 인파가 외치는 함성은 마치 하나의 생명체처럼 움직였습니다. 당시 저는 영국 BBC 특별 취재진의 자문으로 참여하고 있었는데 예신 기자들은 하나같이 놀란 표정이었죠. 이건 정말 믿을 수 없군요. 어떻게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는데 단 한 건의 사고도 없을 수 있죠? 포르투갈 기자의 질문에 저는 답을 하지 못했습니다. 사실 저도 궁금했거든요.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한 걸까? 그날 저는 광화문 광장에서 특별한 청년을 만났습니다. 이준호. 그는 붉은 악마 서포터즈의 리더였죠. 교수님, 우리는 광장에 모인 순간부터 하나의 약속을 합니다. 오늘 우리는 대한민국입니다. 그의 설명은 단순했지만 강렬했습니다. 거리 응원을 위해 모인 시민들은 자발적으로 질서를 만들어갔습니다. 쓰레기 봉투를 나누어주고 응급 상황에 대비한 구급대를 조직하고 각 구역별로 안전요원을 배치하고. 보이시나요? 저기 노란 조끼를 입은 분들 모두 자원봉사자들입니다. 어제는 평범한 회사원이었고 학생이었죠. 하지만 오늘은 우리 모두의 안전을 책임지는 시민입니다. 특히 인상적이었던 것은 클린타임이었습니다. 경기가 끝난 후 수백만의 인파가 자발적으로 청소를 시작하는 모습. 외신 기자들은 연신 카메라 셔터를 눌러댔죠. 군대는 명령으로 움직이지만 우리는 서로에 대한 믿음으로 움직입니다. 준호의 말처럼 그곳에는 어떤 강제도 없었습니다. 오히려 자발적인 질서가 만들어낸 아름다운 운동이었죠. 그리고 마침내 한국과 독일의 4강전이 열린 날. 비록 경기는 졌지만 그날 저는 더 큰 승리를 목격했습니다. 경기장을 나서는 독일 응원단을 향해 한국 서포터즈들이 박수를 보내고 있었습니다. 패배의 아쉬움 속에서도 상대를 존중하는 성숙한 시민의식. 그것은 단순한 스포츠 정신을 넘어선 무언가였죠. 경기 후 준호와 술잔을 기울이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사실 저희가 이렇게 할 수 있었던 건 IMF를 겪었기 때문인지도 모릅니다. IMF와 월드컵이 무슨 관련이 있나요? 그때 우리는 배웠어요. 힘들 때 하나가 되는 법을. 그리고 그 힘으로 일어서는 법을. 그의 말은 제게 큰 깨달음을 주었습니다. 2002년의 거리 응원은 단순한 축구 응원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IMF를 이겨낸 국민들의 자부심이자 더 나은 미래를 향한 희망의 외침이었던 거죠. 지금도 가끔 그날의 영상을 보면 가슴이 뭉클해집니다. 수백만의 심장이 하나로 뛰던 순간, 질서와 열정이 완벽한 조화를 이루던 그 순간, 준호는 지금 국제 스포츠 외교 분야에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진짜 힘은 경기장 안이 아니라 밖에 있었습니다. 그는 여전히 말합니다. 서로를 향한 무한한 신뢰와 배려. 그게 바로 한국인의 DNA니까요. 2002년의 붉은 물결은 끝났지만 그때 우리가 보여준 시민의식은 여전히 진화하고 있습니다. 세월호 참사 때의 자원봉사자들, 코로나19 시기의 의료진과 시민들, 위기의 순간마다 하나가 되는 대한민국. 그것이 바로 제가 연구하고 증언해야 할 한국인들만의 특별한 유전자입니다. 2010년 봄, 저는 한국의 작은 전자제품 수리점에서 특별한 만남을 가졌습니다. 교수님, 제가 찾던 바로 그 사람입니다. 함께 간 삼성전자 연구소장의 말에 저는 의아했습니다. 허름한 수리점의 중년 사장님이 왜 이토록 중요한 인물일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박영호입니다. 그의 작업대는 마치 과학시험실 같았습니다. 분해된 전자제품들 사이로 빼곡한 메모들이 붙어 있었고 한쪽 벽면에는 그가 직접 그린 듯한 회로도가 가득했죠. 박 사장님은 독학으로 모든 걸 해내셨습니다. 고등학교도 졸업하지 못하셨지만 지금은 우리 회사가 가장 주목하는 발명가죠. 연구소장의 설명이 이어졌습니다. 박영호 씨는 20년간 전자제품을 수리하며 독특한 기술을 개발했다고 해요. 특히 그의 자가 진단 회로는 세계 특허를 받은 혁신적인 발명이었습니다. 어떻게 이런 발명을 생각해내셨나요? 글쎄요, 그저 수리하면서 고민했을 뿐인데요. 매일 같은 고장이 반복되는 게 안타까워서. 그의 대답은 소박했지만 그 안에 담긴 혁신의 DNA는 대단했습니다. 수리비를 아끼려는 서민들의 마음을 이해했기에 제품이 스스로 고장을 진단하고 예방하는 시스템을 만들어낸 거죠. 처음에는 다들 비웃었어요. 학벌도 없는 수리공이 무슨 발명이냐고. 하지만 저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실패할 때마다 더 배우고 더 연구했죠. 밤새 회로도를 그리고 부품을 조립하고 실험하던 나날들의 실패 끝에 마침내 성공한 순간까지요. 지금은 어떤 계획이 있으신가요? 시골 마을에 찾아가는 수리 서비스를 시작하고 싶어요. 그리고 그곳에서 발견한 문제들로 새로운 발명을 하는 거죠. 1년 후 저는 그의 꿈이 현실이 되는 걸 목격했습니다. 강원도 산골마을, 박영호의 이동식 수리 차량이 도착하자 마을 어르신들이 환하게 웃으며 맞이했죠. 고장난 건 고쳐주고 새로운 기술도 알려주고 그렇게 시작된 찾아가는 혁신은 더 큰 변화를 만들어냈습니다. 마을 어르신들의 불편함을 해결하기 위해 개발된 음성인식 가전제품은 이제 세계 시장을 주도하고 있죠. 기술은 결국 사람을 위한 거라고 생각해요. 화려하기만 한 게 아니라 진짜 필요한 사람에게 도움이 되어야 하죠. 박영호의 이야기는 한국의 기술 혁신이 가진 특별한 DNA를 보여줍니다. 그저 앞만 보고 달리는 것이 아닌 모두가 함께 가는 혁신, 첨단 기술 속에 따뜻한 마음을 담아내는 지혜. 2020년 박영호는 마침내 자신의 연구소를 세웠습니다. 그곳에서 그는 자신처럼 학벌은 없지만 아이디어가 넘치는 젊은이들을 가르치고 있죠. 불가능해 보이는 꿈이라도 괜찮아요. 포기하지만 않으면 됩니다. 연구소 벽면에 걸린 그의 첫 특허증 옆에는 이런 글이 써 있습니다. 혁신은 거창한 곳에서 시작되지 않는다. 작은 수리점에서, 시골 마을에서, 누군가의 불편함을 해결하려는 마음에서 시작된다. 세계는 한국의 IT 기술을 주목합니다. 하지만 저는 압니다. 진정한 혁신의 힘은 박영호 같은 사람들의 가슴에서 시작된다는 것을. 그것이 바로 한국의 창의성과 혁신을 이끄는 특별한 DNA입니다. 2007년 12월, 태안의 바다는 죽음의 색으로 물들어 있었습니다. 기름 유출 사고로 검게 변한 해변에서 저는 평생 잊지 못할 광경을 목격했습니다. 교수님, 이거 한번 들어보세요. 연구 보조원이 건넨 무전기에서는 끊임없이 메시지가 들려왔습니다. 서울에서 버스 50대가 지금 출발했습니다. 대전에서 주말 봉사자 2,000명 추가 모집됐습니다. 부산 시민단체에서 방제복 10,000벌 보냅니다. 그리고 해변에는 이미 수만 명의 자원봉사자들이 있었습니다. 중학생부터 할아버지까지, 기업가부터 노동자까지 모두가 하나가 되어 기름을 닦아내고 있었죠. 한 자원봉사협력단장이 손짓한 곳에는
흰 방제복을 입은 할머니가 홀로 앉아 돌을 닦고 계셨습니다. 할머니의 까만 손에는 굳은 살이 가득했습니다. 그리고 그 손이 닦아낸 하얀 자국마다 희망이 보였습니다. 특히 감동적이었던 것은 자원봉사자들의 정리정돈된 모습이었습니다. 누가 시키지도 않았는데 자발적으로 조를 나누고 역할을 분담했죠. 음식을 나누고 장비를 공유하고 서로를 격려하는 모습. 마치 하나의 거대한 가족 같았습니다. 12년 후인 2019년 강원도 산불 현장에서 저는 또다시 그 DNA를 목격했습니다. 교수님, 우리 국민들 참 대단하지 않나요? 함께 현장을 찾은 외신 기자가 말했습니다. 산불이 난 지하루 만에 전국에서 수많은 지원이 쏟아졌습니다. 소방관들은 36시간을 쉬지 않고 불과 싸웠고 인근 지역 주민들은 집을 열어 피난민들을 맞이했습니다. 특히 인상적이었던 것은 청년들의 참여였습니다. SNS를 통해 자발적으로 모인 청년들은 피해 주민들의 임시 거처를 만들고 구호물품을 분류하고 실종된 반려동물을 찾아다녔죠. 그리고 그곳에서 저는 12년 전 태안의 그 할머니를 다시 만났습니다. 이번에는 피해 주민들을 위해 직접 담근 김치를 들고 오셨더군요. 그때 전국에서 우리 태안 도와주러 와줬잖아. 이제 내가 갚을 차례지. 할머니의 그 말에서 저는 한국인들만의 특별한 DNA를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상부상조가 아닙니다. 서로의 아픔을 자신의 것처럼 느끼고 그 아픔을 함께 치유하려는 본능적인 연대의식이었죠. 태안의 바다는 이제 다시 깨끗해졌고 강원도의 산들도 다시 푸르러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보다 더 아름다운 것은 위기 속에서 더욱 빛나는 한국인들의 마음입니다. 누가 시키지 않아도 하나가 되고 서로를 위로하고 격려하며 함께 일어서는 그 마음. 그것이야말로 한국인들만이 가진 가장 특별한 유산이 아닐까요? 이제 저는 매년 태안과 강원도를 번갈아 방문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만나는 사람들에게 늘 같은 말을 전합니다. 여러분은 세계에서 가장 아름다운 DNA를 가진 민족입니다. 그 어떤 첨단 기술도 경제 성장도 따라할 수 없는 가장 특별한 유산을 가진 민족이죠. 2023년 봄 하버드 대학의 한 강의실. 제가 30년간 연구해온 한국인의 DNA에 대한 마지막 강의가 있던 날이었습니다. 교수님, 결국 한국인들만의 특별한 DNA는 무엇인가요? 한 학생의 질문에 저는 오랫동안 간직해온 사진 한 장을 보여주었습니다. 1997년 IMF 당시의 금모으기 운동, 2002년 월드컵의 거리 응원, 태양기름 유출 현장에서의 자원봉사까지 한 장의 사진에는 세 개의 장면이 담겨 있었죠. 이 세 장면에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바로 모순의 조화입니다. 강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IMF 때는 극심한 개인주의 사회였지만 모두가 하나 되어 위기를 극복했죠. 월드컵 때는 수백만의 인파가 모였지만 오히려 더 질서정연했습니다. 태안에서는 서로 모르는 사람들이 마치 오랜 가족처럼 협력했고요. 저는 천천히 말을 이었습니다. 하지만 더 놀라운 것은 따로 있습니다. 한국인들은 이런 경험들을 진화시켰다는 거죠. IMF의 교훈은 월드컵 때 더 성숙한 시민의식으로 발전했고 그것은 다시 태안과 강원도에서 더 체계적인 봉사정신으로 이어졌습니다. 그리고 저는 제 연구실 창가에 걸려있는 태극기를 가리켰습니다. 보이시나요? 이 태극 문양처럼 한국인들은 서로 다른 것들을 자연스럽게 조화시킵니다. 전통과 현대, 개인과 공동체, 경쟁과 협력, 이런 모순된 가치들을 놀랍도록 잘 융합하죠. 잠시 숨을 고르고 이어갔습니다. 박영호 씨를 기억하시나요? 그는 첨단 기술 속에 따뜻한 정을 담아냈습니다. 태안의 할머니는 12년 후 강원도에서 은혜를 갚으셨고요. 이것이 바로 한국인들만의 특별한 점입니다. 단순히 하나의 가치를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 다른 가치들을 더 높은 차원에서 조화시키는 능력이죠. 강의실 뒤편에서 한 학생이 손을 들었습니다. 하지만 교수님, 요즘 한국은 심각한 사회 갈등을 겪고 있다고 하던데요. 저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맞습니다. 하지만 그건 역시 한국인 DNA의 한 특징이죠. 평소에는 치열하게 경쟁하고 대립하지만 진짜 위기가 왔을 때는 하나가 됩니다. 마치 태극처럼 끊임없이 움직이고 변화하면서도 결국은 완벽한 조화를 이루는 거죠. 창밖으로 봄바람이 불어왔습니다. 여러분, 세계는 지금 새로운 패러다임을 찾고 있습니다. 기술만으로는 부족하고 인간성만으로도 부족한 시대죠.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이 둘의 조화입니다. 저는 마지막 슬라이드를 보여주었습니다. 거기에는 제가 30년 동안 만난 수많은 한국인들의 얼굴이 담겨 있었죠. 그래서 저는 확신합니다.
한국인들의 DNA가 인류의 새로운 미래를 보여줄 거라고. 이미 그들은 우리가 찾는 답을 가지고 있으니까요. 강의가 끝난 후 한 한국계 학생이 다가왔습니다. 교수님, 저는 미국에서 태어나 자랐지만 늘 제 뿌리가 궁금했어요. 이제야 이해할 것 같아요. 제가 왜 이렇게 다른지. 저는 그의 어깨를 토닥였습니다. 자부심을 가지세요. 당신의 DNA에는 세상에서 가장 특별한 이야기가 담겨 있으니까요. 그리고 그 이야기는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앞으로가 더 기대되는 이유죠. 이제 저는 곧 은퇴를 앞두고 있습니다. 하지만 한국인의 DNA를 연구하는 일은 계속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지금 이 순간에도 새로운 역사를 써내려가고 있으니까요. 세계가 주목하는 K-컬처의 힘, 미래를 선도하는 기술력, 그리고 무엇보다 그 모든 것을 가능케 하는 특별한 DNA. 이것이 바로 제가 30년간 연구하고 사랑하게 된 한국인의 진정한 모습입니다. 여기까지 데이비드 클라크 교수님의 한국인의 DNA 이야기였습니다. 30년이란 긴 시간 동안 우리의 모습을 연구하고 사랑해주신 교수님의 따뜻한 시선이 마치 거울처럼 우리의 모습을 비춰준 것 같네요. 때로는 서로 다투고 갈등하지만 위기의 순간에는 하나가 되는 우리. 첨단 기술 속에 따뜻한 정을 담아내고 경쟁 속에서도 이웃을 생각하는 우리의 모습. 우리가 미처 알지 못했던 우리의 특별함을 먼 나라에서 온 교수님의 눈을 통해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앞으로도 이런 따뜻한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